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지막 힘을 짜내면서요. 장 막판에 2,600, 600선 재탈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게 있다면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팔자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발 금리 인하가 시작된 가운데 국내 증시의 반등이 가시화될 것인지 오늘 경주마 기술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추석 연휴가 끝났고 이제 새로운 한 주 본격적인 연휴 이후의 장세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그래도 꾸역꾸역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부장님, 네. 지금 장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다렸었죠, 이런 장을. 무슨 이 얘기냐면, 질문을 드리는 건 생각이 조금 바뀌셨는지 그러니까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그 전까지는 생각이 좀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네.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뀌는 청실호군요. 바뀌는 게 제가 바꿔야지라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그렇게 보여지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또 겸손함까지. 예,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부터인가요? 시장이 조금은 종목이 종목답게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 바이오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고, 그런데 좀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은 이게 목, 금이 그래도 시장이 움직일 때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안 움직였어요. 그냥 개별주들이 좀 움직였지 실적 좋은 것들은 원래 움직이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2차 전지가 안 움직이다가 오늘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가 가려면은 적어도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지켜줘야 시장이 갑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었었고요. 과거에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랑 바이오였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2차 전지 시총 비중이 워낙 커지면서 2차 전지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즉 코스닥 쪽에서 워킹을 해야지 시장이 그래도 해볼 만하다고 느껴졌는데 오늘 2차 전지까지 움직였죠. 그러니까는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지난주까지 조금 수익률이 좋으셨던 분들은 오늘 재미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은 살짝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내 거가 가는 보장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해볼 만한 시장으로 왔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삼성전자가 오늘도 빠졌어요. 이게 네. 오늘 장중에 살짝 플러스 나나 해서 좀 기다리고 했었는데 네. 그때 플러스 날 때 소부장들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드디어 이러면서. 그런데 외국인들의 무차별적인 매도, 오늘도 6천억 대 이상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수로 바뀌는 순간 어느 정도 저는 꽤 긍정적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런 시기를 좀 개인적으로 기다리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네, 일단 우리 박현상 부장님의 생각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랜만에 우리 네. 경주마에 나오신 박종훈 팀장님, 네. 해외 순방까지 다녀오셨는데 예, 바빴습니다. 예, 여기저기 방문하느라고. 예. 피컷 효과를 일단 미국장도 괜찮게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비컷이 진행이 되고 나서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첫날, 그 당일날은 큰 변동성을 뭐 주다 보니까 약간의 시장에서 좀 헷갈려 했죠. 왜냐하면 당연히 다들 뭐 25bp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50bp 금리 인하에 의해서 많은 시장의 해석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 그 다음 날은 또 시장이 엄청나게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시장이 약간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의 많은 참여자분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분명히 보고 있지만 또 한켠에서는 무슨 소리냐, 경기 침체는 아니고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 잡혀갈 것이고 또 이번 점도표에서 다들 뭐 지금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연준에서 뭐 실업률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좀 비관적으로 보진 않았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긍정론자들 또는 비관론자들 많은 이제 싸움이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어떤 설문조사를 좀 보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 갈 것이냐 또는 하드 랜딩 갈 것이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라고 했을 때 50대 50이에요. 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예, 물론 이제 지금 이번에 뭐 금리 인하 폭도 이렇게 50bp가 올 거라는 예상을 했던 분들이 사실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나와야 될 우리가 리스크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를까라는 부분이 또 시장에서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과거에 이제 폴 볼커 시대와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낙타 등을 계속 떠올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혹시나 금리 인하가 조금 마일드하게 지속이 되더라도 혹시나 다시 인플레이션 튀어오른다면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지정학적 악재도 있고요. 또 50bp 인하에 대한 숨은 내막이 혹시나 또 경기 침체가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 증시는 뭐 대선 때까지는 조금은 강한 모멘텀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뒤에 가서 뭐 차츰 그런 부분을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경민 부장님께서도 오랜만에 경주가 네. 나와 주셨으니까 네. 그때의 뷰와 지금의 뷰가 좀 달라졌을 거라 기대를 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4분기 때 시장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금리 인하 전후로 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기 침체 공포가 워낙 세게 들어온 데 따라서 지수 레벨이 낮아졌을 뿐 추세적인 흐름들이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이 빅컷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는 점들은 시장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포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반도체 실적에 대한 불안, 업황에 대한 불안, 여기와 맞물린 외국인 대량 매도가 추세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바닥권에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뭐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너무 환호하기도 좀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진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세게 욕심낼 때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미국 증시가 좀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게 좀 부담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은 지금 2,600을 겨우 넘어서 다행이다라고 겨우 찍었습니다. 예, 다행이다라고 하는데 이미 다우랑 S&P 500은 역사적 고점을 넘어섰죠. 이런 흐름들을 보면 지금 미국은 약간의 과열권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지표들은 지금 리스크 온, 그러니까 시장이 분위기가 좋았던 흐름들이 정점에 근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서 미국 증시를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만 놓고 보면 얼마든지 갭을 메울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서 미국이 조금 흔들리게 될 때는 조금은 코스피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좋은 것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아직 많이 못 오른, 그리고 실적 대비 많이 떨어진 업종이나 종목들을 조금씩 모아간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경주마의 후반부에는 이 매크로의 변화와 관련돼서 지수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가 예측해보고 저희들의 의견을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좀 봐주시고요. 자 오늘 특징주들 몇 가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려 아연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고려 아연은 지금 오랜만에 또 들으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경영권 분쟁 속에서 주식 공개 매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부장님? 네, 고려아연 측의 공개 마수 단가가 66만 원이 되겠죠, MBK에서. 네. 그러니까 영풍의 주식을 MBK에서 사준다는 조건에서 66만 원인데, 그리고 영풍 정밀이 2만 원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런 가격대를 봤을 때 거기 경험적으로 그 공개 매수 단가까지 올라가질 않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뚫었어요. 훨씬 또 예, 올라갔죠. 올라서 네. 지금 오늘은 72만 원대로 끝나긴 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같을 경우는 공개 매수 단가를 올릴 것인가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고려아연 측에서 뭔가 최씨 일가에서 뭐 가격대를 올릴 수 있는 만한 기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가져감 때문에 지금 고려아연 측이 주식이 올랐다 보는데, 오늘 좀 재밌는 거는 영풍이라는 주식이 좀 하한가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반응이 정말로 빠르다 생각하는 게, 어떻게 반응될지를 미리 계산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대로. 그러니까는 기존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
공개매수 단가에 대한 트라이 여부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오늘 오후에 고려하여 있는 공개매수 단가가 9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추측성 기사도 좀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4~5%대까지 빠지다가 2시 반부터 쫙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미리 말씀 좀 드리자면 지금 최근에 올라갈 때가 보시면은 13일 날부터 올라갔잖아요. 그 추석 연휴 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23일 열흘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공개매수 단가의 그 정하는 기일 자체가 며칠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서 지금 시간적인 부분이 좀 어느 좀 리스크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다음 달 4일까지 주식 공개 매수가 진행될 예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그 언론상의 보도를 봤을 때 24일 아니면 26일 날까지 공개 매수의 단가를 올리는 것 과정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주당 66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주가는 70만 원이 넘었으니까 네, 그거 이상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근데 만약에 그 이상의 기대감이 형성되는 중인데 만약에 다 아무 액션이 없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저는 이게 주가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최근에 신용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배팅이 세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추후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뉴스플로우가 이제 내일은 이제 그 고려현 측에서 좀 입장문 발표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뉴스플로우가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천하제일 단타대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어떻게 발언을 할지 네. 맞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공매매 단가를 높여서 80만 원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80만 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상단이 막혀 있는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공개매 단가가 높여진다 그러더라도 곧 80만 원이 됐다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80만 원이 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도 형성이 돼야 되고, 그러면 고려현 측에서 총알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시장에서 명확한 정보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복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더욱이 개인 차원에서는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들어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 선택일 것 같고 분명히 리스크도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항상 그 남은 기간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추석 전에는 꽤 많이 남은 것 같았어요. 근데 저희 추석 다 쉬고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며칠 안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조급해지겠죠. 그리고 최근에 그 신용으로 매수한 분들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알고 들어가신 분도 꽤 있겠죠. 네. 물론 경험적으로 이런 뭔가 이제 공개 매수라든지 지분 경쟁만 하시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매매가 성공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워낙 빨리 왔다 갔다 하고요. 정보가 워낙 빨리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근시일에 가까운 예를 따져보면 SM엔터테인먼트가 네. 이런 식의 주식 네. 공개 매수를 네. 진행을 했었죠. 맞아요.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저는 이거는 프로의 매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펀더멘탈이나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급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근데 한번 되돌아보시면은 모든 것들은 그 실적이나 펀더멘탈에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워낙 많은 얘기들 그리고 많은 기대감들 그에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또는 이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더 좋아질까? 업황이 더 좋아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접근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의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 어쨌든 지금 여론전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내일 기자회견도 예정이 돼 있고 공개 매수 가격도 변동될 여지가 있고 양측의 공격과 수비가 계속해서 예. 매체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지금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 문쟁 자체는 뭐 말 그대로 지금 진흙탕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방송을 보면서 혹시나 이런 뭐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큰 또는 좀 자극적인 이런 투자를 한번 해볼까라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저 이영민 부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도 조금은 좀 회의적이다. 예,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 외에도 너무나도 좋은 주식들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자극적인 이러한 투자는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고려아연은 어찌 보면 뭐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을 계속 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영풍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울산시에서도 지금 뭐 울산 시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시장이 나오셔가지고 뭐 이러한 약간의 뭐 독불장군식의 이러한 어떤 기업 사냥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우리가 처단을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어떤 네. 여론전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구체화시켜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리스크가 있다. 저는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려아연이 울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 기업이기도 하지만 국내 아연 공급의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관 산업으로까지도 이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모펀드 인수됐고 나서 중국계 자본이나 중국계 기업의 뭐 매각될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울산 뭐 정치권에서도 이 고려아연 매각을 두고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섹터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에 다녀오면서 원전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원전 관련돼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죠. 일단 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추석 연휴 전에 우리 그 대통령님께서 갈 때 체코를 간다 했을 때 주가와 갔다 오셨을 때 주가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그 전에가 기대감이 항상 움직였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저도 스리마일 이슈를 좀 보면서 오늘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전처럼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우리 입장에 봤을 때 스리마일 이슈 자체가 미국에서 원전이 다시 부각되는 글로벌 이슈로 크게 뜰 것 같은데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 시장의 특징이 제가 오늘 째려보고 있다가 매매를 안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안 쳐다보기 때문에 매매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투자자들 특징이 최근에 뭐냐면은 좋은 거 호재는 다 알거든요. 오전에 다 스터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결국 시장에서 그 이슈를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따라서 시장이 그 매매를 하고 매매하지 않고가 결정이 되는데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조금 움직이긴 하더라도 뭔가 그전처럼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저희가 트래킹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언제든지 한 번씩 나올 수 있을 이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할 때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일부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움직일 때 꽤 많은 폭의 상승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쪽을 쳐다보시는 전통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은 조금 움직이지 않았지만 추후 계속 뉴스 플로우를 쭉 추적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쓰리마일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정확히 어떤 겁니까? 지금 쓰리마일 지금 그 쓰리마일 아일랜드라고 해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원전 관련돼서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이제 과거에 사실 이제 1호기가 2호기가 있었는데 2호기가 과거에 큰 이제 원전 사태가 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네. 그걸 지금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도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번에 이제 나온 그 뉴스는 이제 1호기, 1호기를 어느 정도 이제 재가동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20년 동안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 수요를 우리가 충족시키겠다 이러한 뉴스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주가를 혹시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좋은 모멘텀으로 지속적으로 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네. 또 22%가 넘는 그러한 또 폭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약간 좀 장기적인 시계열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이번에는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여러 가지 이러한 관계가 좀 있겠지만 과거에 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원전 옆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하나 인수를 했어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인수가가 한 9천억 원 정도가 되는 그런 가격을 이제 매입을 해서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짓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원전 자체가 가장 현실적인 데이터 수요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뭐 최근에 뭐 체코 원전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러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뭐 저탄소의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지금 원전과 친환경밖에 없는데 친환경도 만약에 태양광이라 우리가 만약에 한정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그런 주에 좀 한정되어 있고 네. 자 그렇다면 뭐 거의 이제 원전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주가에 이미 다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뭐 물론 국내에서는 많은 반영이 없었지만은 이 부분은 우리가 약간은 데이터 센터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기적인 시계열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다시 주목을 받는다. 네. 뭐 우리가 올해 계속 원전 때만 되면 다시 주목받았다가 네. 빠지고 이런 게 이제 네. 반복이 돼 왔는데 부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길게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유효하겠습니까? 일단은 길게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잡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검증에 대한 신뢰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를 쭉 보면은 몇몇 종목들은 좀 많이 움직였지만 전반적인 종목들은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이전 같았으면은 지금 보시는 종목들 웬만한 건 다 올랐었을 겁니다. 근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된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딜레이 되는 부분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단기 트레이딩으로서의 매력도 만약에 이번에 체코를 가서 실질적인 계약을 했다, 사인을 하고 왔다라고 했다면 또 다른 스토리가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감에 기댄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피로도가 누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기업으로 본다면은 진짜로 기술력이 있고 그리고 수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꾸준히 트래킹을 하는 건 맞지만 지금 기대감만으로 더 전고점을 넘어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기에는 현실적인 계약이 좀 필요한 시점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체코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하면서 상당히 큰 세러머니도 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본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MOU 양해각서가 체결된 거고 구체 협상을 통해 내년 3월까지 본 계약을 이제 마무리한다라는 계획인 거고 만약에 이제 그러면 앞으로의 원전주를 바라볼 때 모멘텀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본 계약 체결 시점이 또 한 번의 기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체코 원전을 완벽하게 수주를 한다면 그 다음 그 동유럽을 통해서 뭐 지금 원전이 추가적으로 발주될 곳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발현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견해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중간에 그 정부 사이드에서 추가적인 내용은 나올 거예요, 계속. 네. 나올 건데 그때 주가가 한 번씩 한두 번씩 움직이긴 할 겁니다. 움직이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최종 그러니까 우선 협상자로 형성된 상태고 지금 내년 3월에 최종 계약이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3월 전에 혹은 그 기대감이 형성된 시기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원전 주가를 꾸준하게 추적을 해봤는데 일부 원전 쉬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에너지가 모은 상태에서 거기서 올라가야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이런 기대감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거든요. 물론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웰팅하우스 관련 논란도 좀 최근에 좀 있긴 있었잖아요. 그러면 네, 네. 이것들을 논란을 좀 뒤엎을 만한 이슈 같은 경우는 어디 뭡니까? 최종 계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약이 나온 상황에서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긍정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른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주가 자체가 최근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고점이 그때 계약 그 우선 협상 계약 발표할 때가 7월 18일이거든요. 네. 그때 뜨고 지금 거기서 지금 한 20% 이상 조정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거기까지는 정고점 우리가 목표할 만합니다. 에너빌리티 기준으로도. 네. 그런데 이게 최종 그 계약 결과의 발표 여부가 시간이 조금 남았다는 거죠. 분위기는 좋아요. 그러니까는 좀 중기적으로 좀 보는 자세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발만 더 나가서 네. 그러면 원전은 여기 좀 비껴가긴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섹터까지 아울러서 짚어본다면 아까 이제 3마일 힌트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게 결국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거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인데 여기서도 함정이 있어요. 데이터 센터 2028년도부터 한대요. 그죠? 그러면 28년도를 보고 지금 24년도 지금 시장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내일 올라갈 것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 내일 2천원이 뜨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내일 시장 봐야죠라는 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일단 최근에 전력기기 쪽을 좀 봤을 때 주가가 연속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와 전력기기 쪽은 어느 정도 AI가 같이 좀 같이 좀 평가될 수 있는 측면에서 해볼 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력기기 쪽은요, 최근 뉴스 플로우라든지 기사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형성되고 있어요. 네. 결국은 이 AI 데이터 센터라는 기대감은 큰 스킴이 되는 거고, 큰 대전제가 되는 거고, 결정적으로 3분기에 실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 업사이가 더 생기냐 안 생기느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신재생 거기서 파생된 데이터 센터까지는 좋아합니다. ESS 쪽까지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네. 최근 시장 보시면은 은근히 작은 ESS 종목들이 잘 움직여요 지금. 그 시장에서 ESS를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해볼만 하다고 느끼고 있는 쪽을 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투자 수익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까지 얘기를 한 건 사실 이제 미국 대선과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해리스 트레이드. 그렇죠. 뭐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를 잇는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예. 신재생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다라는 논리로 기결이 되는데 예. 무리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추석을 지내면서 추석에 33도를 찍는 거 보고 무조건 돼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기후 변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다 보니까 물론 된다 안 된다는 모르겠지만 이건 무조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방금 지금 대선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잠깐 대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중간에 이제 후보가 바뀐 거잖아요. 바뀐 네. 거다 보니까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나오면서 본인의 어떤 독자적인 행보를 가는 것보다 민주당을 좀 대표해서 또는 바이든 행정부를 대표해서 과거에 바이든 행정부가 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부분을 떠안고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해리스의 어떤 행보는 바이든 정부의 행보와 거의 일맥상통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 안에 저희는 뭐 친환경이나 뭐 신재생 에너지는 분명히 들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원자력 관련해서도 지금 뭐 원전에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최근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량을 더 증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원전 개발 촉진법을 좀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지금 원전 산업에 대한 어떤 확장을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만약에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같이 동참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모멘텀이 좀 생긴다면 뭐 국내에서도 조금은 지켜봤던 이런 투자자들이 이거는 전 세계의 어떤 방향성을 보고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여러 뭐 신재생 또는 앞서서 이제 박현상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ESS도 너무나도 또 꼭 필요한 산업이기도 하고 이러한 에너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요. 추석이 33도가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가야 됩니다. 이건. 예. 어느덧 미국 대선이 뭐 2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마 이 대선의 판세에 따라서 더 이제 가까워질수록 민감하게 바라봐야 될 이슈들이 계속해서 불거질 테니까요. 이 부분도 계속 주시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뤄볼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미국 연준의 피봇이 단행됐고 생각보다 컸습니다. 네. 비컷이라는 50bp 인하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제가 부장님께 먼저 전제된 질문을 해보고 싶은 네. 거는 이런 식의 금리 인하, 비컷은 주식시장의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이론적으로는 호재인 것 같은데. 네, 이론적으로는 호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좀 어렵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위기에 대해 가는 거냐 아니면은 통화정책 정상화냐 선제적 대응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후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좀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여전히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또 한편으로는 이전과 다른 금리 인하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과 다른 금리 인하 네. 보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GDP, 미국 GDP 규모를 보면 1980년대 이후 형성된 추세대 한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 금액을 보면 1990년대 이후 형성된 추세대 아주 높은 수준까지 와 있죠. 성장률이 지금 높잖아요. 높죠. 예, 3%대가 계속 분기별로 나오니까. 분별로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초과 수요, 굉장히 확장 국면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17인치 바퀴를 단 세단 같은 차였던 거죠. 미국 네. 경제가. 네. 그러니까 고금리가 오면 흔들리고 출렁이고 울퉁불퉁하는 길 가다가 기스가 나기도 하고. 네. 근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어마어마하게 풀렸던 유동성으로 소매 판매라든지 GDP 덩치를 키웠던 거죠. 그러면은
다시 32인치 바퀴를 단 오프로드카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22년 하반기에는 야 23년은 무조건 침체야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걸 비껴나갔고 지금은 아틀란타 연구에서 나오는 GDP 나오도 3분기 GDP 성장률 전망 2.9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반적인 미국 경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변했다라는 거죠. 덩치도 저항력도 그리고 면역력도.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완전히 꺾이지도 않고 둔화되지도 않고 아마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했다. 시장에는 너무나도 좋은 호재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도 잡혀간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코어 물가가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코어 물가가 좀 고민되긴 하는데 유가의 기저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내년 1분기까지 물가가 튀어오르는 그림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물론 내년 2분기 하반기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물론 이런 그림들이 부작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금리 인하를 시작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32인치 오프로드카에 굉장히 큰 부스터를 달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경기 침체 공포가 너무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내는 숙제는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평년도 되게 심하고 이 풀어내는 시간을 지난 뒤에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은 증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어의 크기를 통해서 지금 어떤 매크로 상황을 잘 비유해 주신 것 같아요. 17인치 타이어가 아니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32인치 타이어가 됐다. 제가 볼 때 여성 투자자분들은 아마 이해 못 하셨을 수 있어요. 그 미국 헐리우드 영화 보면 그 미국식 트럭, 맞아요. 이만한 바퀴 달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미국식 트럭, 네. 그걸 연상해 보시면 될 텐데 그러면 연준이 50bp를 내린 이 선택은 경기 침체를 크게 걱정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50bp 인하를 선택한 거냐? 그렇죠. 여기에 대한 논쟁이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뭐 앞서서 제가 뭐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50대 50이에요. 정말 견착률이냐 연착률이냐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좀 보게 되면 사실 실업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연준은 4.4% 내년, 내후년까지 4.3% 얘기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요 또 4%, 그러니까 4.0%를 또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어.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다시 튀어오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간은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거는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뭐 주택 가격, 그리고 주식 상승으로 인해서 가계 순자산이 또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강한 소비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있다는 거죠. 근데 앞서서 이제 저희 이경민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 많이 상단 위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나 과거보다 높은 이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가 상승의 흐름이 아니라 너무 완만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완만한 흐름 또는 이게 혹시나 다시 너무 고밸류에이션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러한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의 뭐 미국 매크로적인 지표를 보게 되면 뭐 성장률부터 해서 소매 판매, 실업률, 인플레이션 다 괜찮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빅컷은 사실 과거에는 의무의 상태에서 빅컷을 한 거예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야 무조건 50bp 해야 되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지금의 50bp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는 그냥 제롬 파월 의장의 선택에 의해서 50bp를 했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뭐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그래서 저는 좀 방망이로 어느 정도 좀 짧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물론 길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짧게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대선 때까지는 이러한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대선이 지나고 나서 여러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는 사회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경제 지표 우리가 봐야 되는 매크로 지표도 어느 정도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떤 분들께서는 매크로 지표 무슨 매크로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느냐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장의 관심이 매크로 지표로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은 좀 어렵게 뭐 주식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분명히 바뀌어가는 시점인 거고 금리 인하라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 증시 환경도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반응을 할 거란 말이죠. 네. 아직 우리가 초반이니까 방향성을 좀 예측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까? 일단 시장, 그러니까 이거죠.
미국은 신고가인데 국내는 2,600을 이제 오늘 올랐다. 정확하게 짚으셨죠.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이 빠질 때, 미국은 왜냐면 미리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빠질 때 국내 시장이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이거고요. 국내 시장이 버티지 않고 밀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제대로 발동할 수 있을 것인가예요. 시장이 발동할 수 있을까는 뭐냐면 우리가 8월 달에 초에 8월 블랙 먼데이라 하더라고요. 그때 있었었던 무차별적인 기계적인 매도가 나올 것이냐 아닌가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이 딱 보면 나와요. 보면 오늘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보다는 늘어났어요. 하시는 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단순하게 테마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수출 데이터 보고 화장품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선 사이클 보고 조선주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해볼만 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FOMC 일주일 전에 그때 처음 바뀌었습니다. 25bp에서 50bp로. 근데 갑자기 급변했죠. 갑자기 바뀐 이유는 티밀하우스 기자가 트위터 날렸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건 팩트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매크로 환경을 뭐 좋습니다. 우리 예측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해서 근데 최근에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매크로가 안 좋으면 다 팔아야 된다. 이런 흑백 논리가 더 많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크로는 보면서 내가 행동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매크로 보면서 이럴 수는 있습니다. 시장을 도망갈 때 도망가지 않을 때. 근데 제가 보기엔 도망가지 않을 땐 맞아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데 왜냐면은 삼성전자 역사적 하단부 PBR 밸류에이션이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소부장도 오늘 움직이는 거 보세요. 오늘 웬만한 소부장 10%씩 움직이는 것도 나와요. 그러면은 시장 참여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니까는 일단 지금 해볼 만한 거고 그리고 10월 이번 주 금요일 날 PC 있지만은 10월 중간까지 그렇게 큰 이벤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니죠. 목요일 날 아침에 그러니까 수요일 25일 날이 마이크론 시조 발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시장은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소부장 왜 들어가겠습니까? 미리 배팅하는 거예요. 마이크론 발표 앞서서. 그러면은 그런 수요들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매매 못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제가 뭐 배팅을 크게 하자 이런 얘기보다는 적어도 지난번보다 해볼 만한 환경은 나온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너무 쫄지 말고 좀 자신감을 갖고 이제 제 입으로 그건 말 못했는데 대신해 줘 감사드립니다. 부장님. 그래서 아까 이제 거시경 환경에 대한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타이어 바퀴로 이제 네.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국내 증시의 타이어는 얼마나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국내 증시 타이어는 그렇게 크지진 않았죠. 커지지 않았죠. 근데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줘야 될 미국과 중국이 미국은 현실화되진 않겠지만 경기 침체 공포라는 것들 때문에 시장을 억눌렀고 또 하나는 최근 중국 경제 지표들이 좀 부진하면서 한국 수출 비중이 33% 이상을 차지하는 두 나라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와 더불어서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 외국 매도가 있긴 한데 이런 매크로 환경들의 변화들에 있어서 앞서 박형상 차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석들이 하나둘씩은 깔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더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면은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금리 인하면은 경기 부양 또는 경기 방어를 위해서 금리 인하한 거지 경기 침체를 수술 방관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 와중에 비컷이란 것은 좀 선제적 대응, 고용 지표가 악화되는 것은 나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엄포 같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인 포석들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투자 환경보다 조금씩 나아지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경기 침체 공포가 얼마나 후퇴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여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달러가 약세를 가면은 신흥국이 좋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 달러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근데 신장은 별로 반응을 안 해요. 중국 증시도 주구장창 빠졌고 코스피는 2,600을 겨우 회복을 했고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달러 약세 이유를 경기 침체에서만 찾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달러가 약한데 왜 달러가 약하냐? 유럽 경기가 살아나 중국 경기가 살아나 원달러율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지냐? 중국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어 라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는 그때야말로 진짜 코스피에 조금은
훈풍이 불고 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상대적으로 약했던 흐름들을 좀 회복하는 극복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4분기 중에는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변수들을 짚어보고 있는 가운데 이건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일본이에요. 일본도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죠. 이제 역방향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는데 최근 이제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일단은 한 템포 쉬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여부가 된단 말이죠. 그 최근에 계속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면 국내 수급이 빠지고 뭐 이런 식의 패턴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건 지금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얼마나 주요 변수로 보시는지? 계속 추적은 해야죠.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이었죠. BOJ 하고 오후에 우리 장이 살짝 밀렸어요. 밀린 이유가 굉장히 좀 재밌는데 그 BOJ에서 발표하기 직전에 좀 우려감이 있었다라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할 이슈는 맞습니다. 다행히도 BOJ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결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안도가 됐고 그거와 더불어 확인해 보니까 엔달러가 143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노선을 140엔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뭔가 지표도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가격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100달러 얘기 나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엔화 같은 경우는 140엔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간에 추가적인 일본 BOJ의 얘기를 좀 트래킹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 전에 스탠스 받을 때 12월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다? 요거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단계긴 해요. 근데 아직은 오늘도 그렇고 133엔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NK 청산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좀 열어놓고 좀 적당히 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보고 이제 있습니다. 뭐 구두개 입으로 반언을 한 거는 1%라는 이제 목표치 자체를 제시를 했잖아요. 네. 금리를 지금 이제 0.25지만 네. 1% 3번 정도는 더 올린다는 얘기 네, 아니에요. 올릴 수 있다. 그때는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1%는 목표치에 달성을 하게 된다면? 뭐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어떤 임팩트나 수급이 들어올 때 얼마나 세게 강하게 들어오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해서 이때랑 매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엔화 강세 때마다 똑같은 매물이 똑같은 물량이 쏟아지지는 않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가 추정이 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게 제일 맹점이긴 하고 가장 공포스러운 거긴 한데 그냥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투기적 포지션을 볼 수는 있어요. 그거에 네. 따라서 엔화에 대한 포지션이 어떻게 변했나를 그냥 추정을 하는 건데 21년 엔달러니 100엔 초반일 때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5만 5천 계약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3년 반에 걸쳐서 100에서 160을 가는 동안에 5만 5천 계약 순매수였던 게 18만 4천 계약 매도로 전환됩니다. 3년 6개월에 걸려서. 3년 반. 네. 근데 이게 딱 5주 만에 20만 계약을 7월에서 8월 초까지 돌려버립니다. 3년 반 동안 25만 계약이 들어왔던 게 네. 5주 만에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얼마나 임팩트 있고 얼마나 셌냐가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엔달러 환율이 140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해서 5주 만에 20만 계약을 순매수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역사적으로 2000년 이후 엔달러 환율, 그러니까 엔화에 대한 순매수 포지션의 최대치는 7만 2천 계약입니다. 네. 지금은 더 올라와서 5만 6천 계약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갭은 1만 6천 계약 정도. 예. 그러면은 5주 만에 20만 계약을 돌렸던 것과 지금 남아있는 뭐 맥스로 따진다고 해도 5만 계약 정도의 임팩트가 한 4분의 1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출회는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충격 파장은 8월보다는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고 있어서 경계화되고 변동성 변수는 맞지만 8월 초 같은 공포감은 좀 제어하고 오히려 엔캐리 청산 매물이 나오면 저는 아마 매물 소화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때가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시각을 공격적인 시각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그럼 남은 우리 매크로 환경에서의 변수가 뭔지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종훈 팀장님. 네. 일단은 CPI 물가지표 자체는 수치상으로 보면 안정돼 가고 있는 건 맞는데 네네. 중간중간에 툭툭 튀어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미 대선 변수도 남아 있고 또 이제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이크로 실적을 뭐 필두로 해서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변수도 짚어봐야 될 것 예. 같고 앞으로 남은 변수, 지표들 뭘 좀 주시해서 봐야 될까요? 뭐 물론 많은 부분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정말 툭툭 치는 그게 잽이어야 되는데 이게 어퍼컷이 되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전 후기도 아프던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강도만 좀 바뀌어도 이름이 바뀌는 거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도 다양한 지표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과거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지표를 안 봤었냐? 뭐 늘 봐왔지만은 우리가 어느 곳에 좀 집중을 하는가에 이제 시장에 관심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매크로 지표 하게 되면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가장 우리가 주요 지표로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앞으로 미국 경기가 소비에 대한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저는 더 좀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사실 7월부터 해서 10월까지 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엄청난 소비가 일어납니다. 네. 온라인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아마존은 그때 사상 최고치를 찍는 늘 엄청난 그 파티가 열리잖아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자, 그러한 이제 소비 패턴이 작년에 정말 강했었거든요. 의외로 강했던 온라인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소비가 이렇게 강했구나라는 게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느끼고 있는 체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네. 지금의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다라는 그 경제 지표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뭐 괜찮구나라고 보는 것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이 소비의 어떤 시즌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일어날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미국 GDP의 70%가 미국 소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라도 조금이나 삐끗거리는 부분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마음속에 있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쪽에서는 뭐 소매 판매부터 시작해서 소비에 관련된 지표를 우리가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이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소매 기업의 CEO들이 나와서 이번에 소비력이 너무나도 좋지 않다. 예, 왜 바뀌었는지 더 우리가 지켜봐야겠다. 최근에 메리어트 CEO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장기화되는 건지 좀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산업 동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주마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까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조금 이제 기업 단원 좀 가게 되면 10월 10일 날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예, 뭐 이런 부분도 또 하나의 또 모멘텀으로 일부 뭐 긍정적인 반응이 될지 또 부정적이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네. 시장에서는 좀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현상 부장님. 네. 자, 그러면 피봇 이후의 시장 대응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참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항상 일단 명료하게 우리는 그럴듯하게 성장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하게 예. 성장주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는 실적이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은 걸 성장주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성장주를 그냥 약간 테마성 혹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성장주라 얘기를 합니다. 혹은 과거에 많이 움직였던 주식들. 항상 시장은 바뀌고 실적을 토대로 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뭐가 좋을까라고 오늘도 저기 질문을 받았는데 그냥 지금 좋은 거라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실적 트래킹이 되는 거 그거를 좀 더 준비를 하신다면 오히려 내년 혹은 하반기를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부장. 뭐 일단은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된 업종들, 좀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이 있더라도 안전판을 갖고 있는 실적이라는 무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가도 싸고 밸류에이션도 싼 업종이나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반도체는 아까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역사적 하단까지 내려와 있고요. 네. 자동차는 어느새 12개월 선행 PER 4배까지 또 떨어졌다가 좀 반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계 조선도 최근 반등을 다시 하고는 있지만 몇 달 동안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림이다라고 보신다면 이런 업종들, 그러니까 지금 잘 가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추세를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변동성 요인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실적 대비 저평가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끝장 토론을 엽니다. 또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선정 기준을 발표합니다. 최소한 투심의 발목을 잡지는 말아야 할 텐데요. 지켜보도록 하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경주마였습니다.